공동 명의로 해놓은 재산은 반반으로 나누는 거 아니냐? 저 인간이 바람 피웠으니까 재산 다 빼앗을 수 있겠죠? 실제로 이렇게 알고 아무 대비도 안 하고 계시다가 당황하시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김정세입니다. 2달 동안 재산 분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재산 분할이 워낙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다 보니까 궁금해하시는 부분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 메일을 통해 혹은 상담을 통해 보내주신 재산 분할에 대한 질문들에 답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선 공통적으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뭐가 있느냐 하면 공동 명의로 해놓은 재산은 반반으로 나누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알고 아무 대비도 안 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가서 당황하시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분할할 때는 그 재산이 누구 명이냐라는 사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두 사람의 모든 재산을 다 더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기여도를 적용해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빌딩이 내 명의로 되어 있든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든 어차피 분할 대상이 되는 건 똑같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재산이 이제 10억짜리 아파트 하나인 부부가 있다고 할게요. 돈은 다 남편 부모님이 내주셨는데 명의는 공동 명의로 했어요. 그렇게 2년을 살았는데 이혼을 하게 된 거죠. 그럼 10억 중에 2분의 1이 5억이 다 내 것이 될까요? 아니에요. 기여도에 따라 나눈다고 그랬죠. 두 사람 기여도가 반반이 나온다면야 5억 그대로 가져갈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만약 기여도가 남편 쪽이 7, 아내 쪽이 3 이렇게 나온다고 칩시다. 그럼 내가 상대방에게 2억을 줘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억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당장 어떻게 2억을 마련하겠어요? 이럴 때는 그냥 상대방에게 네가 아파트 지분 다 가져라 이러고 지분 이전하고서 돈 3억을 받는 경우도 많거든요. 현금 정산하는 방법이죠. 어차피 그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유지를 해봤자 마음대로 팔 수도 없고 이혼한 마당이니 결국 단독 명의로 변경하는 게 편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남편 단독 명의로 되어 있었다고 해도 결과는 같았을 거예요. 3대7 나온 상황에서 두 사람이 가진 재산이 남편의 10억 아파트 한 채 뿐이라면 남편이 어차피 아내 쪽에 3억 원을 줘야 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재산 분할을 할 때 공동 명의냐 아니냐 여부는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았어요. 저 인간이 바람 피웠으니까 재산 다 빼앗을 수 있겠죠? 물론 이야기 들어보면 상대방이 다 잘못했고 의뢰인이 억울한 게 맞지만 재산 분할은 유책 여부랑은 별개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상대방이 외도를 해서 우리 가정이 파탄이 나고 내가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위자료 청구를 해서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받는 거죠. 재산 분할은 말 그대로 두 사람이 같이 형성한 재산을 각기 기여한 바에 따라 분할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외도를 했냐 안 했냐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돈을 얼마나 벌어왔냐, 주부였다면 얼마나 가정에 헌신을 했나 이런 게 중요하다는 말이죠. 근데 반면에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외도를 하면서 상간자에게 돈을 많이 썼다, 혹은 상간자 만나느라 바빠서 육아와 가사에 소홀히 했다, 이런 것들은 재산 유지에 마이너스가 되는 요소가 되거든요. 도박을 하거나 사치를 해서 재산을 탕진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유책사유지만 재산에 영향을 미친 유책사유이기 때문에 역시 재산 분할이 있어서 고려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 직전에 재산을 이미 다 빼돌려 놨다면 돈을 못 받는 거냐?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빼돌린 재산도 어지간하면 다 찾을 수 있어요. 부동산 같은 경우엔 등기부등본 떼보면 명의 이전된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만약 등본 떼어봤는데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에게 양도한 게 드러났다. 그러면 은닉이라고 주장할 수 있죠. 은닉이 아니다. 정말 돈을 주고 받고 정당하게 거래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 거래 대금, 매매 대금이 재산으로 잡히는 거죠. 재산 분할할 때 계좌를 통상 3년치 줘야 한다는 걸 노리고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혼 이야기 나오기 4년 전, 5년 전부터 조금씩 다른 데로 돈을 이체해 놓는다든지 되게 치밀하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계좌 거래 내역을 3년치 줘야 한다라는 거는 일반적인 경우고, 은닉을 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이 되면 은행에서 그 계좌를 가지고 있었던 기간 내에 모든 거래 내역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10년 동안의 거래 내역을 볼 수도 있다는 거죠. 100만 원, 500만 원씩 인출해서 현금으로 빼놨다? 다 나옵니다. 가족한테 이체해놨다? 역시 다 나옵니다.
설사 가지고 있던 주식을 미리 처분했다고 해도 그 처분 가액이 있잖아요. 그 돈으로 포함시키면 됩니다. 한마디로 은닉한 재산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궁금증이 또 생길 수 있죠. 재산을 미리 다 써버렸다. 그래서 판결을 받아도 집행을 할 수가 없으면 어떡하냐. 물론 뒷일 생각 안 하고 그렇게 흥청망청 다 써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럴 경우엔 기여도에 안 좋게 반영할 수 있는 거고요. 은닉한 재산을 찾는 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가 관련 영상을 하나 만든 게 있거든요.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온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재산분할 결정이 났어요. 상대방이 나한테 재산분할금을 줘야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래서 돈이 없다, 저래서 돈이 없다, 온갖 핑계를 대면서 안 주는 거예요. 돈 달라고 연락해도 계속 답이 없다가 어느 날 보니까 카톡도 차단이 됐어요. 그런 와중에 SNS를 봤더니 해외여행을 간 거예요. 해외여행 갈 돈을 쓰셨나봐요. 그렇죠. 이럴 때 어떻게 돈을 받느냐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답변을 드리자면 판결이 난 거라면 집행을 하면 됩니다. 집행을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압류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는 뜻이거든요. 상대방의 집, 예금, 주식 등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다면 이걸 압류해서 강제로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질문에 가압류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안 적어주셨는데 만약에 가압류를 하신 상황이라면 더 수월해집니다. 이미 담보를 잡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임시로 가압류한 걸 바로 본압류로 넘겨버리면 돼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가압류를 안 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집을 팔아버렸어요. 그럼 돈 받을 곳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럼 그냥 손 놓고 있어야 하느냐. 그래도 다른 재산이 남아있고 그걸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수준이라면 집행 절차에 역시 들어가면 됩니다.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 중인데 상대방의 부채, 채무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채가 1,000만 원 있었다. 그렇게 제출했었는데 소송 기간 동안에 여기서 대출 받았다, 저기서 돈 빌렸다 하면서 자꾸 대출액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거진 부채가야 2배, 2,000만 원에 육박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렇게 늘어나는 상대방의 부채도 재산 분할에 넣어야 하는 거냐? 라면서 걱정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소송 중에 상대방이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빌려서 채무액이 늘어나는 건 나에게 아무 책임이 없어요. 보통 이런 현금 같은 유동자산은 소송 중에 얼마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소를 제기한 시점, 보통 혼인 파탄 시점의 재산으로 가액을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소송 중에 마음대로 빌린 대출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재산분할 관련한 질문들에 답변을 해드렸는데요. 자, 아직 궁금한 점이 남아있다면 아래 이메일로 질문 보내주세요. 그러면 오늘처럼 이렇게 모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 김정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